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지난 주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드라마 같은 월드컵 16강 진출로 온 나라가 모처럼 하나가 돼서 기뻐했습니다. 대표팀은 내일 새벽 4시 세계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원정 월드컵 최초 8강 진출이라는 새로운 기록에 도전합니다. 열정과 단합,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에너지로 무장한 우리 선수들, 내일 경기에서 또다시 꿈을 이뤄주길 기대해봅니다. 12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파업 사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코너로 몰아넣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 사법 리스크로 빛을 발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취임 100일 관련 소식들 지금부터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우리는 단결과 연대로 맞섭시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오늘로 12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강경 대응을 강조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휴일이었던 어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관계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어제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한동훈 법무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물론이고요. 윤익은 경찰청장도 참석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하고 시멘트에 이어 정유와 철강에 대한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이어서 12월 6일에는 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 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내일로 예고한 전국 총파업 결의 대회에 대해서도 정치 파업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강경 대응 기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참모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는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을 북핵 위협 대체에 비교한 그런 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화물연대 파업 사태도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고 전해집니다. 즉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고 타협하면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엄단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핵 위협에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듯 불법 파업으로부터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도 드러낸 발언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오늘 아침에는요,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올해로 54회를 맞은 국가조찬 기도회는 매년 1회 대통령 부부를 초청해 왔고요. 역대 대통령들도 거의 빠짐없이 참석해온 기독교계 기도회 중에 가장 큰 행사입니다. 윤 대통령도 오늘 김건희 여사와 함께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해 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를 보듬는 길이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처음 정치에 발을 디뎠을 때의 그 다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켜나가겠다는 소명을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새기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오늘 중대한 전기를 맞습니다. 시멘트 분야에 대해 발동된 업무 개시 명령과 관련해서 이에 불응한 차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부터 행정 처분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부 조치에 불응한 차주들에게 실제 징벌 절차가 개시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의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이후 정부는 지난 2일 1차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명령서 송달을 진행했었고요. 이어 오늘부터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실제로 업무에 복귀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서는데요. 지금까지는 운송을 거부한 화물차주 10명 가운데 8명가량이 아직 복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운송 복귀 거부자 또는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화물연대 노조 집행부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과 화물 운송 자격 취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이고요. 형사처벌까지 강조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요, 운송 복귀를 거부한 차주에 대해서 유가 보조금 지급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1년간 제외하겠다 이런 방침도 밝혔습니다. 네, 추 부총리는 파업 사태가 끝나도 이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져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추 부총리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 처리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종사 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할 것입니다. 또한 운송 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 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습니다.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집단 운송 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와 국민 모두를 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파업에 불참하고 있는 비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에도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저희도 전해드렸었죠. 지난달에 이제 비노조원 화물 차량에 쇠구슬을 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쇠구슬을 쏜 노조원들을 체포하고 또 관련 영상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 26일 오전 부산 신항 인근 도로를 지나던 비노조원 화물 차량 2대에 쇠구슬이 날아들었고 이로 인해 차량 앞 유리와 안개 등이 파손되고 운전사 1명은 유리창에서 튄 파편으로 목 부위가 긁히는 부상을 입었는데요. 부산경찰청은 어제 해당 쇠구슬을 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체포하고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이 중 1명을 구속했습니다. 네, 또 경찰은 사고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름 1.5cm의 쇠구슬 2개도 증거물로 확보한 데 이어서요. 비노조원 화물차를 향해 쇠구슬을 쏜 것으로 보이는 영상과 새총으로 추정되는 도구로 쇠구슬 발사를 연습하는 모습이 포착된 CCTV도 확보해 공개를 했습니다. 다만 구속된 조합원은 연습 삼아 쇠구슬을 쏜 것은 맞지만 차량을 향해 발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관련 영상 보시고 경찰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피의자가 창문을 열고 반대편 화물차를 향해서 쇠구슬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제 운송 복귀에 나선 조합원들에 대한 폭행과 협박 등 보복 범죄를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종료돼도 전원 빠짐없이 사법 조치를 하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런 정부의 강경한 방침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할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특히 국제노동기구인 ILO에 개입을 또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화물연대는 오늘 정부가 발동한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한 상황이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도 강제 노동을 시킨 거라면서 국제노동기구에 개입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제노동기구는 민주노총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즉시 개입하고 국제노동기구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는 게 민노총의 주장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이제 이를 들어서 국제노동기구인 ILO도 한국 정부의 조치가 협약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견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서한이 온 건 맞지만 단순한 의견 조회 절차에 불과하다면서 이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우려를 표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국회 앞과 부산신항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들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연대를 다시 한번 결의했고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계엄령이고 윤석열 정권과 여당 국회의원들이 민주노총을 눈엣가시로 여기며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온갖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 3일 있었던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 대회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물연대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사수하고자 이곳 국회 앞과 부산 신항 두 곳에서 노동자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국민의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노조법 이상조 개정하라! 민주노총은 내일로 예고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 역시 강행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지금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있는 이 파업의 대우가 약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개최된 전국 노동자 대회에 서울과 부산을 합쳐 총 10,00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지난달 약 9만 명가량이 모였던 것과 비교하면 참가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겁니다. 여기에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강경 대응 기조를 고수하면서 곳곳에서 운송 복귀 움직임이 시작됐고, 앞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지하철 노조와 철도 노조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면서 이 총파업 대우에서 이탈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은 파업 대우에 동요는 없다며 지하철과 철도 노조는 요구안이 관철됐기 때문에 파업을 철회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복귀율 역시 정부의 대응 강도나 예전 파업과 비교할 때 높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제 내일 민주노총이 전국적인 총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그 상황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처럼 업무 개시 명령으로 인한 복귀 움직임이 시작이 되면서 시멘트 분야 등에서는 운송 상황이 좀 호전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네, 정부는 최근 시멘트 분야의 경우 출하율이 80%까지 회복되고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도 평시 대비 70% 수준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이후 10일 동안 발생한 피해가 정부가 파악한 금액만 3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철광과 석유화학, 정유 부분이 2조 5천억 원을 차지하면서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대상으로 가장 먼저 꼽고 있는 분야도 바로 정유 그리고 철강입니다. 기름이 바닥난 주유소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어제 오후 기준 전국에서 기름이 바닥난 주유소는 88곳으로 최근 5일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오늘 품절 주유소가 100곳을 넘길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목소리와 한국주유소협회장의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약 3조 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였고 전국 1269개 건설 현장 중 약 60%인 751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재고 부족 주유소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월 8, 9일까지 양을 확보를 했는데 그때 되면요 떨어진 주유소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마 60% 이상이 품절이 돼서 주유소에 문을 닫는 아마 그런 현상이 올 겁니다.
여야 정치권의 공방도 날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앞서 전해드린 윤 대통령의 발언이죠. 화물연대 파업이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는 말에 대해서 믿기지 않는 발언이라며 자국민을 핵폭탄으로 비유하는 반국민적 망언이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노총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지금도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가 보낸 련 대사가 올라와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한 겁니다. 여야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민노총 홈페이지에는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가 민주노총에 보내는 련대사라는 제목으로 보낸 글이 자랑스러운 듯이 올라와 있고 한미연합 훈련을 반대하고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국보법 폐지 등 북한의 주장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 믿겨지지 않는 발언입니다. 자국 국민을 핵폭탄으로 비유하는 반국민적 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이 말살과 제거의 대상입니까? 정부와 민주노총의 강대강 대립 상황이 여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그 참모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 사태 대응을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과 같이 비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서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인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ILO가 보내온 서한을 두고서도 또 정부와 민노총의 해석이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패널들께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 노동자 파업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마치 북핵 위협으로 비유하는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못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IMF 사태 이후로 우리 경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지금의 시기는 굉장히 IMF 시기보다 더 어려운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화물차주들이 파업을 한 지 며칠 되지 않았어요. 근데 마치 화물차주들이 이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킨 것처럼 과장하는 것들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은 김진태발 자금 경색이 심각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그 우려를 좀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자금 경색이 심각해진 상황 그리고 고유가, 고물가 이런 경제 위기 상황을 화물차주들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떤 고통이 있는지 이것들도 좀 정부가 세심하게 좀 살피고 배려하는 모습들도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일단은 그냥 불법 파업이라고 단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실은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불법 파업이 아니거든요. 개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 이게 불법 파업인데 마치 불법 파업으로 단언하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지 않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제노동기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긴급하게 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 단결권이 보장되어 있고 강제 노동은 금지되어 있는 게 ILO 협약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 자영업자들인 화물차주들에게 노동을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위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화물차주들과 대응해서 빨리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결국 유능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법대로 하는 것보다는. 네, 말씀해 주시죠. ILO가 개입을 한 것이 아니고 ILO는 해당 어느 특정 국가의 노동단체에서 이 문의가 오면은 해당 정부의 입장을 요청을 하게 돼 있어요. 조회를 한 거죠. 당연한 절차에 따른 것이지 무슨 ILO가 개입했다 이렇게 보기는 그렇고 ILO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뭐 개입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이거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국민을 핵폭탄 취급했다고 정청래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한 이야기는 그게 아니죠. 이 핵 문제를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로 거치면서 계속 우리는 안 된다고 단호히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호히 하지 않고 계속 뭐 협상을 하고 끌려가는 듯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북한 핵이 우리의 우리의 머리 위에 있다는 그 이야기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것도 총파업 같은 것도 사실 2013년에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긴급 업무 명령을 만든 거예요. 그때도 화물연대가 1차, 2차를 파업을 하는 바람에 1차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은
1차 때 파업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2차 때는 완전히 그것은 이기주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파업도 1차, 2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2003년 이후에도 북한 핵처럼 제대로 이렇게 맺고 끊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 이게 되풀이된다는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네. 민주노총 주도 총파업으로 노사정 대립이 심각한데요. 정치권에서는 신구 정권 간의 갈등이 격화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주말 구속된 게 아주 불씨가 됐습니다.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실장이 지난 3일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서 전 실장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영장 심사 앞둔 신경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소명하실 건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요? 검찰 수사에 할 말 있으신가요? 네, 실장님 혐의 소명 어떻게 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오늘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자회견한 거 가지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깐만요. 첩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가 따로 있었나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연락받으신 거 있으세요?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고 그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에 언론 보도로 피격 사실이 새어나가는 보안 사고가 발생해서 은폐 시도가 비자발적으로 중단됐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은폐가 실패하자 월북몰이로 방향을 틀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또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9월 29일과 30일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비슷한 때 같은 해역에서 현장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당시 해상이 어둡고 조류가 빠른 상황이었을 것임을 강조했다는데요. 이 씨가 실족했을 가능성이 컸는데도 서 전 실장 등이 자진 월북으로 섣부르게 단정했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서훈 전 실장 측은 이 씨가 수영을 잘했고 당시 배 옆에는 줄 사다리가 내려져 있었으며 동시간대 근무한 동료도 구조 요청을 듣지 못했다는 점을 들면서 실족 가능성은 적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전 실장이 오늘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가운데 서 전 실장 측은 여전히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따라 구속 적부심 청구 등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이 대응에 주목되는 사람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요. 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니까 분별 없는 처사다, 도를 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서 전 실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결국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 또다시 이에 반발하는 내용의 글을 또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너무 안타깝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이 문재인 정부 초기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었다고 강조하면서도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 전략은 신뢰라면서 서 전 실장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고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한 만큼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 힘이 들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물론 이제 유무죄의 판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는 일단 서 전 실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음을 뜻하는 거고요. 특히 법원은 중대한 범죄라는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 피살 공무원 유가족 등이 요구해온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거듭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낸 겁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를 직격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관련해 윤 의원의 목소리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훈 전 실장 자신은 물론이고요. 전 정권의 인사, 그다음에 민주당의 고위 당직자들, 물론 이재명 대표도 포함합니다. 이번 수사에 대해서 결국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다, 전혀 유죄의 근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또다시 서 전 실장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 결국은 검찰의 수사 그리고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들은 분명히 합법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내린 건데 이걸 너무 월북몰이를 했다라고 몰아간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이게 월북몰이라고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월북몰이 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황들을 좀 국민들께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냥 단순 실족한 건지 아니면 월북을 위해서 바다에 뛰어든 건지는 일단 구별을 해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감사원에서 간자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걸 발견했다고 하는데 간자체 구명조끼는 결국 중국 어선에 구조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구조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다로 뛰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논리적으로 이게 바다로 뛰어든 게 아니라 월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법리적으로 이 어떤 정보가 삭제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다. 그래서 구속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송한데 일단 중국 어선에 구조됐던 부분, 그다음에 이제 바다로 다시 뛰어들었다. 이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실제 팩트로 확인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그래서 이제 부분이고요.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의문점을 해소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월북하지도 않은 사람을 갖다가 월북몰이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해소된다는 것이고 저는 그래요. 이게 월북인지 아닌지가 윤석열 정부도 저는 애매할 거라고 봐요. 확실하게 답을 못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그러면 불구속 수사하면 되잖아요. 불구속 수사해서 검찰이 봤을 때는 월북몰이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법원이 판단했을 때는 월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고 또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 또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 걸 소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속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꼭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이 약화되는 그런 꼭 재판 전에 구속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비판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시니까 법률가시니까 어쨌든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법원이 어쨌든 영장을 내줬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의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명분 이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서명이죠. 이제 입증은 아니고 서명의 정도인데 서욱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김홍희 해양청장도 구속됐잖아요. 영장이 발부돼서. 그래서 뭐 소명이 됐다. 이거 잘못이 뭐 같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바로 며칠 만에 구속 접부심으로 풀려났잖아요. 그분들 구속 기간 동안에 다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내보내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법원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법원의 판사도 다 기록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 판사는 이게 심각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접부식 판사는 이 정도면 피해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해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한다면 정치 탄압 얘기가 나올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구속 수사에 집중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문재인 정부에서 월북을 했다고 제시한 정황들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깨졌으면 됐지. 그러면 그거 깨졌으면 그럼 진짜로 월북이 아니라는 걸 또 증명해봐라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한 요구인 것 같고.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지금 입장문을 내면서 그동안 뭐 정황과 증거가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뀐 게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구명조끼가 그 전체 수량에서 없어진 게 없고 뭐 신발도 고 이대주 거라는 게 그 증명되지 않았고 또 어떤 공황 상태에서 그렇게 월북을 시도를 했다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그게 아니라는 의견이 더 많았고 이런 것들이 새로 나왔어요. 새로 나왔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뭐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지금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도 이 계속 이 어떤 그런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이것도 또 저는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제대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서훈 전 원장은 물론 뭐 국정원에 있으면서 DJ 때부터 뭐 북한 실장도 하고 3차장도 하고 하면서 했지만 대북 관계는 당근과 채찍이 같이 필요한데 서훈 전 원장은 계속 당근 정책만 해왔어요. 당근 정책만 해오고 또 이 사건 외에도 그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여기에 대해서도 국정원장 시절에 그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켜서 지금 국정원에서 고발을 당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 대북 정책을 어떻게 보면 실패를 몰고 온 인물이죠. 결과적으로 뭐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도 폭발을 하고 이 한국 대통령을 대해서 막말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렇게 소중한 자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정황 증거가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를 넘지 말라까지 한 것은 정말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도를 넘었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서훈 전 실장의 구속을 두고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정치 보복 수사 주장을 지금 굽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정치 검찰의 하이에나 비유까지 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대한민국의 최고 안보 전문가 그리고 남북관계 전문가가 윤 정부의 무도한 정치 보복으로 인해 구속까지 되는 상황에 이른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 정치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금 검찰의 행태는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들 같다고 비판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참담한 일이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 전문가 그리고 이 남북관계 전문가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정치 보복으로 인해서 구속까지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는 것 같고요. 들리는 말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PT 발표가 장장 5시간에 걸쳐서 있었답니다. 이게 무슨 국정농단 사건도 아니고 서훈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검찰력이 총동원된 듯한 느낌이고요. 정치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정반대의 결론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진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새롭게 나온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의도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검찰의 행태들을 보면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들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여기에 더해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SNS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임 정부 각 부처가 판단하고 대통령이 승인한 안보적 결정을 아무 근거도 없이 번복하고 공직자를 구속했다면서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는 추락하고 공직사회는 신념으로 일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어서 서훈 전 실장은 해외에서도 신뢰받는 대한민국의 귀중한 정보 및 전략 자산이라며 현 정부는 그런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국가의 대내외 역량을 훼손하는 오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대로 여권에서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주목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서훈 전 실장 구속에 대한 문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제발 돈은 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을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 자산이라고 치켜세우면서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 서 전 실장을 두둔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로 해석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역시 어제 SNS를 통해 월북 조작과 서훈 전 실장 구속을 외교적 자산의 상실로 프레임을 바꾸려 한다. 참으로 교묘하고도 치졸하다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고요. 또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과 참모들은 제발 정신을 차리시라라고 직격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서훈 전 실장을 두둔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제발 돈은 넘지 말아 주십시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국민들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핵 미사일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고 북한은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회고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거짓말장애에 가깝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정치 보복을 자행한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니었습니까? 제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참모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들도 전직 대통령의 말이라고 볼 수 없는 나쁜 발언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더럽혀진 역사에 반성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의 최고 전문가였던 사람이 예. 그 전문가가 뭡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문제 삼아야 되겠죠. 최고의 전문가를 꺾었다라고 이렇게 안타깝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지 않고 뭐 구조 요청을 해가지고 송환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훈 전 실장이 구속이 되면서 이제 관심은 검찰 수사가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지 여기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서 전 실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을 하면서 여야 모두 수사가 본격적으로 윗선인 문 전 대통령을 향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요. 현재로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은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본격화하려면 구속된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데 서 전 실장은 첩보 삭제 지시 등 본인 혐의도 부인하고 있어서 진술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또 검찰 수뇌부도 문 전 대통령 수사 본격화에는 신중한 입장인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전직 대통령께서는 재임 기간 중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고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야권 내에서도 문 전 대통령 수사 여부에 대해선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건영 의원은 검찰 수사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정권 칼날이 용공 문재인, 비리 이재명으로 향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향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면서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는 미치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각각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자행하고 있는 이 정치 보복의 칼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욕보이고 모욕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전방위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마치 검찰총장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의 하나하나의 이 과정과 행동들이 용산 대통령실과 아무런 사전 조율 없이 했겠느냐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 정권의 칼날이 용공, 문재인, 비리, 이재명으로 향하고 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칼날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겠지만은 국민 정서도 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목소리 들려드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자신도 사실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고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한 첩보 등을 무단으로 삭제 수정하고 자진 월북 정황을 부각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역시 월북몰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박 전 원장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검찰 수사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부분만 보면은 그때 고 이대준 씨가 사망하고 나서 그날 그 다음날 새벽 1시에 청와대에서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거기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를 해서 두 가지, 하나는 첩보 삭제하고 하나는 월북 정황이 있다고 해경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라고 이야기한 두 가지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손 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사안을 보고를 해요. 전날 상황을. 그런데 만약에 그 보고에서 그 두 가지 사안이 어제 논의가 됐었다. 이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좀 어렵다고 봐요.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개입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민스 정부에서 원본을 제외한 사본이 삭제됐기 때문에요. 또한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절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제까지 검찰 수사는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하고 굉장히 빠르게 왔는데 절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수사를 해봐야 특별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개입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은요, 문재인 청와대의 노영민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서훈 전 실장과 노영민 전 실장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재임한 시기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어떻든 문재인 청와대에서 투톱을 지낸 거물급 인사들이 모두 지금 검찰 칼날 위에 선 겁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노 전 실장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인 이 한국복합물류에 취업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노 전 실장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통해 국토부의 이 전 부총장을 추천하고 이 사실을 국토부가 CJ에 전달해서 이 전 부총장의 취업으로 이어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이 노 전 실장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장님 찬스뿐이라며 부탁을 했고 노 전 실장으로부터 겸직 가능이라는 답을 받은 것으로도 검찰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전 부총장은 1년간의 재직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후임에 또다시 물류 경험이 없는 민주당 인사가 채용된 것을 두고도 노 전 실장이 청탁 등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노 전 실장은 지난 22일 JTBC 취재에 청와대에서 국토부의 지시를 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고요. 검찰은 조만간 노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노 전 실장은 현재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전 정권 고위 인사들과 관련해 진행 중인 검찰 수사 이것뿐만이 아니죠. 네, 아시는 것처럼 검찰이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고요. 지난달에는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인서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특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수사에서 전 정부 고위급들의 소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검찰발 신구 권력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신구 권력 갈등의 한복판에서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의례적인 기자회견 또는 간담회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임 100일에는 통상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성과를 홍보하지만요. 이 대표는 오늘 별도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질의응답이 없는 최고위 발언을 통해서만 짧은 소회를 밝혔는데 이 대표는 지난 100일 동안 국민과 당원의 여망을 받들기 위해 민생과 민주, 투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왔다고 했고요. 또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당 기틀을 마련 중이라며 당원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200일을 언급했습니다.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 몰두한 윤 정부 200일 동안 대화와 타협이 자취를 감췄다며 윤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건데요. 이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이 정권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 경제 파탄, 국민 안전 위협, 민주주의 퇴행, 한반도 평화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의 제1야당 당수 100일 동안의 성과를 홍보하는 것보다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오히려 집중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현실화된 사법 리스크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의 책임이 아니라 이 대표를 노린 검찰 수사를 지시한 윤석열 정부가 만든 거 아니겠느냐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민생은 안 챙기고 야당 탄압에만 골몰하는 걸 비판한 것이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나 기자 간담회 이런 건 안 하시는 거죠? 예, 계획이 예정은 없습니다. 없는 왜냐하면 지금 온통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상황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100일을 자평한다고 해도 언론인들의 질문은 온통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상황으로 집중될 거예요. 검찰이 소환을 요구하면 뭐 출석할 거냐, 뭐 어쩔 거냐, 뭐.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떻게 좀 유감 표명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 표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유동규로, 또 유동규로부터 이 김용, 또 이 정진상 실장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이 야당 탄압, 또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이 어떤 표적 수사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는 보다 더 공정한 검찰 수사가 전제될 때만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1심 판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결국 두 의원의 말을 종합해보면 지금은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할 때가 아니다. 또 그것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서 기자회견 열지 않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한 해석이 나왔고요. 또 그간 이 대표가 검찰 수사에 거리를 두면서 말을 아껴왔던 점 등을 고려한 것이란 말도 나옵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서 기자회견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 입장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를 회피하려고 취임 100일 회견도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의견을 냈죠. 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자신의 SNS에 범죄 혐의를 회피하기 위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조차 못하는 것은 재앙이라면서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 100일 동안 민생은 없었고 이생만 있었다. 민주당은 없었고 이주당만 있었다고도 적었는데요. 이는 측근들의 잇따른 구속으로 사법 리스크가 한층 더 커진 이 대표 보호에 나선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해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나온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역대 최대 득표율 당선이라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강하고 유능하고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 되겠다던 민주당은 지난 100일 동안 역대 가장 위태로운 민주당이 되어왔습니다. 합리적인 의원들이 설 공간이 사라졌고 옳은 소리를 내면 왕따가 되는 서글픈 민주당으로 전락시킨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취임 100일의 축하보다는 민주당이 몰락이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이 계속해서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일부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연말이나 연초에는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일각에서는 만약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하는 시점에 집단 행동이 분출된다면 당이 최대 고비를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온라인 등에서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범계 의원의 답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방송에서 박 의원은 질문을 받았는데 우리나라가 16강 진출하는 대신 이재명 대표 기소되기와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에 지고 이재명 대표 기소 안 되기 중 하나를 선택하려는 난감한 질문에 결국 월드컵 16강 진출을 선택한 건데 박 의원은 16강만 갈 수 있다면 이 대표도 참아내지 않을까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아니라 누구라도 야당 의원이라면 질문 자체가 참 답을 택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이긴 합니다. 어쨌든 박 의원은 이 대표의 불기소보다는 월드컵 16강을 선택한 겁니다. 네, 다만 박 의원은 이 방송 말미에요. 이 대표에게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한 듯해서 마음이 참 아프다며 힘내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이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나서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정 실장의 구속기한 만료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정 실장 수사를 매듭 짓고 재판에 넘기면 다음 수순으로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검찰이 정 실장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와의 공모 여부를 공소장에 기재할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앞서 검찰은 구속된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바 있고요. 최근엔 이 대표와 가족의 계좌를 추적하면서 불법 자금이 흘러갔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관련해 영장
현장 실질 심사 당시 정 실장의 목소리와 지난달 정 실장 관련 질문을 받은 이 대표의 모습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정진상 실장 구속적부심 기각에 대한 대표님의 입장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여기까지만. 모든 최측근이 기소되셨죠? 측근들 구속 관련해서 유감 표명 목소리 계속 퍼지고 있는 게 혹시 아이고. 대표님 최측근 최근에 뭐 기소도 되고 구속도 됐는데 대표님께서 한 말씀. 네, 요거 왔습니다. 정 실장이 받는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 증거인멸 교사와 사후수뢰 등 크게 4가지입니다. 특히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몫인 이 대장동 개발 이익 가운데 세금 등을 뺀 428억 원을 김용 전 부원장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한 혐의가 주목이 되는데요. 앞서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던 정 실장은 최근 구속 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뒤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세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진술을 뒷받침할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검찰이 재판에서 어떤 물증을 제시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당수로 취임한 지 오늘로 100일을 맞았습니다. 보통 이제 100일이면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기자 간담회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성과를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대여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관례인데 오늘 이 대표는 그런 행사를 전혀 갖지를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00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패널들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생 경제를 굉장히 우선시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계속 활동을 해왔었는데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계속적인 어떤 검찰 조사, 그다음에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 예산안 통과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녹록한 시기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또한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 국정을 좀 운영하는 야당의 파트너로서 좀 해보고 싶었는데 뭐 대통령이 전혀 만나주진 않잖아요. 아마도 뭐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지 않은 것들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을 것 같다 싶고 앞으로 뭐 정진상 씨가 기소가 되면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칼날은 그쪽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걸 위해서 수사를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좀 더 조심하는 거 아닌가 싶고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계속적으로 방탄했잖아요. 아직까지 방탄을 하나도 사용해본 적이 없는데 국회의원 됐다고 방탄, 대표 됐다고 방탄 그랬잖아요. 또 사법 리스크도 아직까지 검찰발 뉴스는 아직 하나도 나온 게 없거든요. 근데 계속 사법 리스크 하다 보니까 국민의 어떤 혼란이 초래됐다고 보고 앞으로 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서 또 우리나라의 어떤 민생 경제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자신이 또 차기에는 또 강력한 주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근데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그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바로 재보궐선거에 나가고 또 당권 도전에 나섰을 때 누구나 방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했고 민주당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 경선 때 가장 리스크를 당이 전체가 떠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100일 동안 보면은 정권 교체기에 제1야당의 대표 개인의 리스크 때문에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어떤 사건 전개를 보면은 거기에 딱딱 맞춰서 무슨 뭐 국정조사 요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이 민주당만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까지 리스크가 됐어요. 임기 초기에 이런 것 때문에 그 민주당이 아주 강하게 이 대여 투쟁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100일이 됐는데 떳떳하게 나와서 일문일답을 하지 못하고 최고위원회의 그 안에 들어가서 본인 이야기를 그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못할 상황까지 된 것 이것이 저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되는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맛집의 슈퍼히어로인데요. 손흥민 선수 소식인 듯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우리 축구대표팀이 지난 주말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에 극적으로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이 한바탕 들썩였습니다. 16강 기적을 이뤄낸 우리 대표팀에게는 브라질과의 16강전에 앞서 꿀맛 같은 하루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환상적인 어시스트로 16강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한 손흥민 선수가 현지 맛집을 찾은 모습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손 선수가 방문한 카타르의 식당은요, 셰프가 허공에서 소금을 뿌리는 퍼포먼스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이 식당 셰프가 먼저 소금 퍼포먼스를 선보이자 손흥민 선수도 수줍은 듯 따라하면서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손 선수는 셰프가 준 스테이크 한 점을 입으로 받아먹는 등 특유의 예능 본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날의 휴식은 포르투갈전에서 풀타임을 뛴 선수들이 사흘 만에 다시 브라질과 경기를 해야 하는 만큼 소진된 체력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주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다른 대표팀 선수들도 오랜만에 경기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주어진 휴식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는 이제 우리 선수단뿐만이 아니고요. 이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서 현지에 온 그 선수단 가족들도 함께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손흥민 선수한테 16강 진출을 축하하는 전화를 걸었는데 손 선수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시간을 또 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선수들의 시간을 휴식을 고려해서 카타르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경기 다음 날 점심시간에 통화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수들이 경기에 온 힘을 다 쏟아서 전화 받을 힘조차 없을 것 같다. 응원 전화도 선수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에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6강에 진출하자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서 수차례나 어퍼컷 세리머니를 날렸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손흥민 선수에게 얼굴 부상에 대해 물으면서 국민들께 큰 위로와 희망, 기쁨을 줘서 정말 고맙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과 손흥민 선수의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는 참 어려운 경기였는데 너무 잘했어요. 아주. 나는 경기 끝나고도 오늘 지금 조금 전까지 경기를 몇 번 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큰 위로와 희망을 줘서 기쁨을 줘서 정말 고맙다고 우리 선수들한테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제가 꼭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경기가 늦게 끝났을 텐데 좀 잘 쉬었어요? 네네, 잘 자고 또 다음 경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손흥민 선수와 우리 대표단 우리 선수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하여튼 브라질하고의 화요일 경기도 아주 자신감 가지고 마음껏 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진 거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이뤄낸 16강 진출에 대해 외신들도 극적인 결전이었다면서 집중 조명했는데요. BBC 스포츠는 경기가 끝난 직후 SNS에 이 검정 마스크를 쓴 손흥민이 배트맨처럼 검정 망토를 두르고 빗속에서 건물 꼭대기에 서 있는 이미지를 올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16강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손흥민을 슈퍼히어로 배트맨에 비유한 겁니다. 그만큼 포르투갈전에서 선보인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한테 그 볼을 넘겨주는 그 장면이 정말 훌륭했다는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포르투갈의 코너킥 이후 흘러나온 공을 놓치지 않고 70m를 단독 드리블로 전진한 뒤 포르투갈 수비수 다리 사이를 관통해서 황희찬에게 정확히 패스해서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미국 폭스 스포츠는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를 정리하면서 베스트 어시스트로 바로 이 포르투갈전에서 나온 손 선수의 패스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저 애니메이션 영상은요, 그 손흥민 선수의 소속 구단인 토트넘에서 만들어서 올렸다고 합니다. 아주 정말 이쁘고 좋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아시아 국가들의 월드컵 16강 진출을 축하하면서 올린 SNS 이미지에도 손흥민 선수가 가장 중앙에 배치가 된 것, 이것 역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나라 FIFA 공식 계정과 FIFA 대표 계정에는 한국 대표팀 손흥민 선수, 그리고 호주
대표팀 해리 사우터, 일본 대표팀 도안 리츠가 팔짱을 끼고 있는 이미지가 올라왔는데요. 특히 3개국 대표 선수 가운데 손 선수가 맨 앞에 중앙에 배치돼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진 배치에 일본 축구 팬들은 내심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일부는 손흥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중앙 배치가 맞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본이 조별리그 1위로 통과한 데다가 3개국 중 FIFA 랭킹이 제일 높으니까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줄을 이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의 축구리그 프로축구리그인 EPL,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지난해 득점왕이었다는 사실 아마 일본 그 축구 팬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내일 새벽이면 월드클래스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 그다음에 브라질의 네이마르 선수가 16강전에서 맞붙는 모습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선수 모두 부상이 있었지만 월드컵에서 명성에 걸맞은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과의 이 16강전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에 치러집니다. 이번 경기에서 한국과 브라질의 동갑내기 축구 스타 손흥민과 네이마르가 어떤 대결을 펼칠지 주목이 되는데요. 손흥민과 네이마르는 프로 무대에서는 맞대결을 펼친 적은 없지만 올해 6월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러진 평가전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발목을 다친 네이마르는 어제 공식 훈련을 소화하면서 16강전 출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요. 한편 최근 브라질 현지 언론에서는 네이마르를 비롯해 대표팀 주축 선수 일부가 기침과 인후통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기침 그리고 인후통은요 결국 코로나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요 네이마르를 비롯해서 이 브라질 선수들이 코로나 의심 증상을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검사는 받지 않고 있다. 또 이런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선수들은 코로나가 아닌 경기장 에어컨으로 인한 일시적인 감기 증상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질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선수들은 몸에 이상이 있어도 PCR 검사를 받지 않았고 브라질 대표팀도 검사를 강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일 새벽 경기가 끝나면 결국 이제 누가 8강전에 나갈지 그 여부가 가려질 텐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응원 열기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붉은 악마의 응원은 전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 있죠. 실제로 피파가 월드컵 조별리그를 결산하면서 이 평균 데시벨 측정을 기준으로 응원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5경기를 발표했는데요. 한국 축구대표팀의 3경기 가운데 2경기가 5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음의 평균 데시벨이 가장 높았던 경기는 한국과 우루과이전이었는데요. 피파는 록 콘서트장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에서 응원 중인 붉은 악마의 힘은 내일 브라질과의 경기에서도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 현지 시각 기준으로 낮이나 오후에 경기를 해온 우리 팀이 왜 내일은 현지 시각 밤 10시에 경기를 하나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경기장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은 무더운 날씨를 고려해서 대부분 경기장에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우리 대표팀이 경기를 하는 974 경기장은 나중에 해치할 것을 고려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만들었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어서 해풍으로 자연 냉방을 시도합니다. 따라서 온도가 그나마 내려가는 야간에만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김어준 하차입니다. 이거 어떤 소식이죠? 네, 그동안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 TBS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 씨 관련 소식입니다. 김어준 씨가 최근 제작진과 하차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TBS 관계자에 따르면 김어준 씨가 조만간 공식적으로 거취를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김어준 씨가 하차할 경우에 뉴스공장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TBS 관계자는 다른 진행자를 물색 중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이 뉴스공장 정말 여러 논란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뉴스공장은 김어준 씨가 지난 2016년 9월부터 진행해온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정치 편향된 발언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하차 요구를 받아왔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관해 얘기하면서는 과거에는 사고 장소에서 일방 통행을 하도록 통제했다는 사실 확인이 안 된 의혹을 제기해서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은 게 대표적인데요. 이인영 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방심위 심의 내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뉴스공장 심의는 14건으로 단일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란이 됐던 김어준 씨의 지난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경작인 김성생은 오세훈 후보와 함께 생태탕을 먹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날 기억하십니까? 네, 오셨어요. 기억해요. 하얀 면바지에 신발에 캐주얼 로퍼 안에 멋진 구두였죠. 로퍼의 브랜드도 생각나시고. 이 정도면 오세훈 후보가 당시 내곡동 측량 현장에 갔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뉴스공장이 줄리 의혹을 다루기로 한 것은 검찰 커넥션 등이 다 이 줄리 의혹에서 출발하기 때문인데요. 단순 사생활이 아닌 거죠. 작년까지만 해도 그 골목에 이런 큰 인원이 모일 때는 일방통행로로 설정했거든요. 이번에 왜 그런 조치를 안 했는지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김어준 씨가 이처럼 뉴스공장에서 이제 하차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게 된 배경에는요. 결국 서울시가 TBS를 지원하는 그런 것을 폐지하는 서울시 의회의 조례안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김어준 씨는 그간 정치권의 꾸준한 하차 압력에도 방송 진행 의사를 밝혀왔었는데요. 하지만 TBS가 2024년부터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서울시 출연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하차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김어준 씨의 그동안 고액 출연료에 대한 비판도 받아왔는데요. 이에 김어준 씨는 자신의 프로그램에 오히려 TBS에 막대한 수입을 올려주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지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제 출연료 관련해서 계속 기사가 나라가 망할 일인가 봐요. 제 출연료가 라면 가게로 지급되는 거 아니냐.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거 아니냐. 그냥 전액을 최고 세율의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출연료 문제면 뉴스공장이 한 해 거두는 협찬 광고 수익이 TBS 전체 TV와 라디오 제작비와 맞먹고 한 해 30억대였던 협찬 광고 수익을 100억대로 만들었으며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 TBS 청취율을 그동안 15배 끌어올렸다는 지점에서 이야기는 끝이 나야죠.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김어준 씨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TBS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최종적으로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근 김어준 씨가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 이름을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또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어준 씨는 지난달 특허청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상표권을 출원했고요. 심사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김어준 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름으로 별도의 시사 콘텐츠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의 그 논란이 많았던 뉴스공장에서의 하차설이 나오고 있고 아마 금주 중으로는 김어준 씨의 어떤 의사표명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지금 기사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TBS는 많은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예산을 전폭적으로 줄이고 이번에도 한 88억 줄인다고 하니까 굉장히 김어준 씨가 이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만약에 그만둔다면 또 새로운 자신의 프로에서 또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기대 한번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사랑을 받을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여론조사 업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시사 PD를 또 모집한다고 공개 채용을 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 네, 유튜브 채널에. 거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홀로서기를 준비할 텐데 만약에 홀로서기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TBS보다 더 강한 주장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장들이 과연 지금 TBS라는 도구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나가는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국민 속에 파고들 것인가,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죠. 네. 이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논란. 일부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나서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대전시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시행하겠다. 이런 공문을 중대본에 전달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충청남도 역시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독자 추진하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만약 12월 한 15일경까지 정부가 그런 입장이 없으면 저희가 내년도에 대전시만이라도
자율 방역으로 마스크를 국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일단 보냈고요. 충청남도 지사도 김태흠 지사도 저희 대전시와 같은 입장이더라고요. 곧 아마 저 일본에 대한 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장우 대전시장, 그다음에 역시 마스크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김태흠 충남지사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요, 실내 마스크 해제 지금 이르다 이렇게 지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죠. 네, 맞습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조치는 중대본 결정을 통해서 시행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대전시의 결정에 반대 의사를 표했는데요. 전문가들도 고위험군의 이 중증이나 사망자가 늘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을 자문하고 있는 정기석 코로나19 특별 대응단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방역 단계를 낮추겠다,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걱정이 됩니다. 사실 결론은 뻔합니다. 실내 마스크 지금 당장 벗는다고 칩시다. 벗으면 감염은 늘 거는 뻔합니다. 그 감염이 느는 만큼 중환자와 사망자는 늘게 마련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금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네, 해외의 경우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를 없앴지만 일본의 경우는 아직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이어 실내 마스크 자율화 독자 추진을 시사한 김태흠 충남지사도 최근 미국과 유럽 등 6개국을 방문했는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방역이냐 일상의 회복이냐 쉽지 않은 기로에서 이번 대전과 충남이 쏘아올린 실내 노마스크 논란은 그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결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게 이제 결론이 내려질 텐데요.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